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 있죠.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총공급이 있는데, 총공급은 Y0P가 있으면 요렇게 SAS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요 이유를 두 가지로 찾습니다. 첫 번째는 그 루카스에서는 불완전 정보라고 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걸 제대로 못 찾았다라는 거고, 세케인지 쪽에서는 가격의 경직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내용을 물어보는 걸 가끔 물어봐요. 우리 간평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정보 모형은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 라는 것이었고, 세케인지 쪽에서는 가격이 경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 문제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재정정책과 균형국민소득에서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있었죠. 그래서 문제 할 때 기본적으로 ISLM 모형인데, 자기 쪽 좋아하는 쪽 속한 쪽은 급경사, 반대쪽은 완경사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유동성 함정과 구축 효과 요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다음 베로의 리카디오 등가 정리, 이것도 정리했죠. 지난번 한번 했죠? 했어. 그죠? 자, 이제 문제 풀면 봅시다. 자, 이쪽은 계산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근데 계산 문제가 나오면 예상 물가만 집어넣어서 그냥 하면 됩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따르면 정부가 이전 지출 규모를 축소하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가 이전 지출이죠. 이전 지출은 GDP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총수요에도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2번,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따르면 기대 물가의 상승은 총공급 곡선을 상방으로 이동시킨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총공급 곡선이 있으면 이렇게 SAS죠. 대표적으로 그리는 게 루카스 총공 곡선이 있어요. Y는 YN 플러스 알파 P 마이너스 P 익스펙테이션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얘가 LAS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YN인데, 지금 장기 추세치보다 이쪽이 크면 위로 가고 얘가 작으면 밑으로 가는 건데,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기대 물가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는 물가가 움직이면 요 선 상에서의 뭐가 됩니까? 내생 변수잖아요. 근데 물가가 아닌 다른 요인이 변하면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이 식을 잘 보니까 얘를 이제 P에 대해서 풀면 얘만 남겨 다 넘기면 되잖아. 알파 P는 Y 마이너스 YN 플러스 알파 P 익스펙테이션이 되니까, 따라서 P는 알파분의 1Y 마이너스 알파분의 1YN 플러스 P 익스펙테이션이죠. 그러면 얘가 커지면 얘가 올라가는 거니까 상방 이동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SAS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P 익스펙테이션이 올라간 거다. 그래서 물가가 움직이면 그 안에서 노는 거고, 예상 물가가 상승하면 위로 간다. 요거 정도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잘 나옵니다. 예. 3번,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따르면 팽창적 통화정책의 시행은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한다.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뭐와 관련이 있었어요? IS 곡선의 기울기와 유사하며 LM 곡선과 반대인데, 팽창적 통화정책은 그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이죠. 그래서 총수의 우측 이동이니까 기울기랑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따르면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작다면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여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 자, 우리가 완전 국민 고용 국민소득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보다 얘가 작아. 그러면 YF보다 작으면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 갭이죠. 그래서 틀렸다.
5번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지원 정책으로 투자 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 오른쪽 이동. 맞는 얘기입니다. 7번, 6번 환율이 하락하여 순수출이 감소하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이다. 순수출, 총수요는 지금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잖아요. 그럼 순수출이 감소하면 총수요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틀렸고. 주식 가격이 상승하여 실질 자산 가치와 소비 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맞죠? 물가가 하락하여. 자, 주어예요. 주어가 물가를 하락했어요. 그럼 물가가 하락하면 총수요 곡선 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총 공급 내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주어가 뭔지를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주어가 물가냐 아니냐를 따지고 구분하셔야 된다. 9번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는 총수요 증가 요인이다. 투자세액 공제는 투자를 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거니까 투자가 늘어나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10번 총수요 곡선인 우하향하는 이유인 자산효과는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자산의 실질 가치가 상승하여 소비 지출이 증가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자산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죠. 물가가 하락하면 IS 곡선이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우리 LM 곡선이 R은 우리가 H분의 KY 마이너스 H분의 1 P분의 M이었으니까 얘가 줄어들면 이 숫자가 커지니까 우측으로 이동하죠. 따라서 이자율이 뭐한다? 하락한다.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다는 게 케인즈의 이자율 효과고요.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잔고죠. 실질 잔고. 실질 잔고는 내 화폐가 있는데 1,000원 주고 사던 걸 500원 주고 사면 되니까 내 돈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 잔고 효과. 그래서 실질 잔고가 올라가니까 소비가 증가한다는 게 P9의 실질 잔고 효과. 세 번째, 물가가 떨어지면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생산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생산비가 하락하니까 순수출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무역수지 효과 이 세 가지가 총수요가 우하향하는 이유예요. 근데 이제 주어가 뭡니까? 물가가 주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가가 주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산의 실질 가치는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O로 처리를 했습니다. 11번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이자율 효과는 물가수 하락하면 이자율 하락과 투자 지출이 증가한다. 이게 케인즈의 이자율 효과.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인 환율 효과는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자국의 화폐의 상대 가치가 하락하여 순수출이 증가한다. 환율로 표현해도 돼요. 이자율이 뭐하니까 떨어지니까 환율이 상승할 거야 로 가셔도 됩니다.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총생산은 증가한다.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총수요 곡선 내부에 이동해요.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습니다. 4번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 총수요 충격으로 발생하면 물가 수준은 경기 역행적이다. 총수요 충격인데 만약에 총수요가 있고 물가가 있고 국민소득이 있잖아요. 그럼 총수요가 감소했어요. 충격이 왔어. 그럼 물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생산도 줄어들겠죠. 그럼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도 떨어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경기 순행적이라고 합니다. 경기 순행적. 역행적이 아니라 순행적이죠. 15번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총공급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총생산은 증가한다. 정부 지출은 총수요가 아니라 총공급이 아니라 총수요죠. 총공급은 노동시장과 생산함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노동시장과 생산함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16번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같은 음의 총공급 충격은 총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총생산은 감소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곡선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틀렸다. 17번 케인즈에 따르면 명목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단기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고용량이 증가하여 생산량이 증가한다. 총공급에서 다 똑같은 게 뭐예요? 기업은 노동의 수요죠. 노동의 수요니까 얘는 실질 임금의 감소 함수를 가집니다. 실질 임금의 감소 함수. 그러면 실질 임금은 P분의 W잖아요. 그러면 명목임금이 고정되어 있는데 단기에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임금은 상승하는 거에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죠. 그럼 노동수요가 증가하여 고용량이 증가한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은 맞는 얘기고요. 18번 가격 경직성 모형에서 물가 수준이 기대 물가 수준보다 낮다면 생산량은 자연 생산량 수준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가 수준이 기대 물가 수준보다 뭐예요? 기대보다 물가 수준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생각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봐요. 물가가 올라가야 고용을 할까요? 물가가 떨어져야 고용을 할까요? 노동 수요는 항상 이거니까. 노동 수요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노동의 수요는 기업가가 가지는 거니까. 실질 임금의 감소 함수라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공급자가 정적 기대를 할 거냐, 완전 예견을 할 거냐, 정적 기대할 거냐, 합리적 기대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가격 경직성 모형이라는 것은 지금 물가가 올라가면 임금이 그만큼 못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임금이 얘가 임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상품의 가격이 될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임금으로 치면 내가 100을 받고 있었어. 근데 물가가 1이야. 그런데 물가가 2로 올랐어요. 그쵸? 그럼 물가가 많이 올랐어. 실제로 많이 올랐어. 그럼 내가 예상을 제대로 했으면 얘가 만약에 이걸 높게 했으면 300으로 영목임금을 예상한 거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근데 낮게 했으면 150으로 예상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실질임금이 뭐였어요? 100이죠. 근데 요렇게 하면 얼마야? 75고 요렇게 하면 얼마예요? 150이잖아. 그러면 언제 고용을 늘리겠어요? 이때 고용을 늘리겠죠. 왜? 실질임금이 낮아졌으니까. 따라서 물가 수준이 기대 물가보다 높아야 실질임금이 낮아지니까 더 많은 생산을 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17번은 18번은 뭐가 됩니까? X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낮다면 아니 높다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가격 경직성 모형은 케인즈 쪽 모형이고요. 케인즈는 시장이 완전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 수용자는 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러니까 틀렸다. 20번 불완전 정보 모형은 루카스 겁니다. 루카스 거.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시장은 불균형을 이룬다. 근데 루카스는 불균형의 균형이에요. 균형입니다. 케인즈 쪽이 불균형이에요. 루카스, 그러니까 고전학파, 통화주의자, 세고전학파는 다 균형입니다. 균형. 그죠? 그래서 틀렸고 21번 불완전 정보 모형에서 기대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단기 총공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아까 이거 21번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2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문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기대 물가가 올라가면 뭐 한다고요? 상방 이동한다 그랬죠. 그럼 상방 이동은 왼쪽이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봤을 때 위아래로 봤을 때 위쪽이지만 오른쪽 왼쪽으로 왼쪽이에요. 틀렸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물가가 상승하면 자기 상품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다고 오인하여 기업들이 생산을 증가시키므로 단기공 곡선이 우상향한다. 이것을 착각이론이라고 합니다. 23번 노동자가 기업에 대해 물가 상승을 과소 예측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단기공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물가 상승을 지금 과대 예측하는 게 위였고 과소 예측하는 게 이거였으니까 이때는 실질 임금이 75가 되니까 총 공곡선이 우상향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맞고요. 24번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메뉴 비용이 커져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기업의 상품 판매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기 총 곡선이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보지 마세요. 복잡하게 보지 말고 가격이 경직적이다. 단기 총 공급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가격은 임금이 될 수도 있고 재화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면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25번 명목임금이 경직적이면 물가 상승에 따라 고용이 증가한다. 마찬가지 경직적이란 건 아예 다음번에도 얘가 100인데 100이란 뜻이야. 그 물가는 2배 올랐는데 명목임금이 움직이지 않았죠. 경직적이에요. 그럼 실질임금은 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증가한다. 25번도 맞는 말입니다. 26번 중앙은행이 민간 보유 국채를 대량 매입하면, 자, 민간 보유 국채를 대량 매입해요. 그럼 본원 통화가 증가하겠죠.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총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총수요소의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총생산이 증가한다. 맞죠? 균형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27번 총생산함수와 노동시장 균형으로부터 AS 곡선이 도출된다. 노동시장과 생산함수 맞습니다. 28번 장기총 곡선은 자연 실업률이 증가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LAS잖아요. 그럼 여기가 YN이죠. YN이 말하는 게 뭐였냐면 완전 고용 산출량이죠. 그럼 당연히 실업률이 늘어나면 얘가 뭐예요? 왼쪽으로 가고, 실업률이 늘어나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자연 실업률이. 그래서 28번도 맞는 얘기죠. 29번 장기 총무 곡선은 인적 자본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어요. 인적 자본은 결국 그 자연적인 산출량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요. 30번 장기 총무 곡선은 생산을 증가시키는 자원이 발견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지금 자연 실업률이 증가하거나 인적 자본이 증가하거나 생산을 증가시키는 자원이 발견되거나 지식기술이 진보하면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주는 거야? 기본적으로 생산함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은 어디에? 장기 총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32번 장기 총곡선은 예상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장기는 예상물가와 상관이 없죠. 왜? 실제 물가와 예상물가가 똑같기 때문에 예상물가가 영향을 주는 것은 단기밖에 없습니다. 33번 고전학파는 총곡선이 완전고용 수준에서 수직의 형태를 갖는다. 왜? 수직의 형태라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죠. 물가가 오르든 안 오르든 임금은 언제나 어때요? 신축적이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그냥 물가와 관계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물가와 관계 없어요. 그래서 33번 맞는 얘기고요. 34번 원자재 상승 충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산출량 안정을 도모하려면 총수요 축소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 상태였죠. 그러면 원자재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총 공급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 1번이잖아요. 그럼 지금 어때요? 물가가 올라가고 생산은 줄어들어서 실업은 증가한 상태죠. 그때 지금 총 수요를 축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Y가 여기 있으니까 총 수요를 축소하면 여기서 축소하면 더 왼쪽으로 해서 Y가 이쪽으로 하겠죠. 그래서 산출량 안정 정책을 도모하려면 총 수요를 뭐 해야 된다? 늘려야 되겠죠. 34번 틀렸고요. 35. 원자재 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하여 물가 안정과 산출량 달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필립스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우하향이니까 틀렸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총 공급이 왼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총수요를 늘리면 물가가 한 번 더 올라가고 줄이면 실업이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36번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을 때에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이건 뭐 당연히 외우고 있을 거고요. 이제 37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정책 혼합이라고 합니다. 38번 화폐 공급의 증가가 장기의 물가만을 상승시킬 뿐 실물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화폐의 장기 중립성이라고 하고요. 뭐 고전적 이분성이라고도 하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40번
39번 정부 지출의 구축 효과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 투자 지출이 감소한 효과를 의미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축 효과는 IS 우측 이동, 이자율 상승 요걸 가지고 하는 거였습니다. 40번 원자재 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할 이후 추가적으로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하여 통화정책을 사용할 경우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동그라미가 물가 안정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총수요를 줄이면 다시 원상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총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국민소득이 한 번 더 감소하고 그러면 국민소득과 실업률이 있는데 요건 실업률은 어때요? 증가한다 라는 거죠. 근데 뭐 지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산이 늘어난다, 고용이 늘어난다, 실업이 감소한다. 생산이 줄어든다, 고용이 줄어든다, 실업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41번 새 고전학파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정부 지출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동그라미가 뭐예요? 장기적이죠. 장기적으로는 원상태로 돌아와야 되겠죠. 원상태로 돌아와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P0가 되겠고 이 상태에서 총수를 늘리면 어떻게 된다? 총수를 늘리면 이렇게 1번으로 가겠죠. 그래서 물가는 상승하고 생산은 늘어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고용이 늘어났으니까 임금이 뭐 했어요? 상승했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임금이 상승했으니까 고용이 다시 시간이 지나면 실질 임금이 원상태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할 테니까. 그럼 생산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 줄어들면 2번 이렇게 아니죠. 그 물가만 올라가고 생산은 줄어든다. 원상태로 돌아온다죠. 그래서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총수요가 증가, 총수요 증가, 감소. 단기예요. 단기. 총 공급의 증가, 감소예요. 그럼 여기는 우리 알고 있죠. 단기. 물가와 국민소득은 다 같이 증가하고 다 같이 감소한다. 얘도 당연히 물가와 물가 생산은 총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는 떨어지고 생산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올라가고 떨어진다. 요거는 이제 똑같은데 장기가 되면 물가가 있고 생산이 있죠. 생산은 다 어디로 오는 거예요? YN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다 복귀하는 거예요. 원상태로. 자,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지금 수요가 증가할 때는 한 번 증가하고 한 번 더 올라갔죠. 물가가. 그죠? 한 번 올라 두 번 올라갔으니까 얘는 한 번 더 올라가요. 얘도 한 번 더 올라가고 얘는 한 번 더 떨어지고요. 그리고 얘는 뭐다? 얘는 원위치. 그래서 공급이 변화하면 원위치로 왔던 장기가 되면 원위치로 옵니다. 그 부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2번 새 고전학파에 따르면 예상된 통화공급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만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근데 동그라미가 여기는 뭐예요? 예상된이에요. 새 고전학파는 합리적 기대가설이고 합리적 기대가설은 예상된 것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틀렸고요. 43번 새 케인작파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통화공급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동그라미가 장기적이에요. 장기적으로는 다시 돌아오겠죠. 44번 새 케인작파에 따르면 예상된 정부 지출 증가는 단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자, 우리가 새 고전학파와 새 케인작파의 공통점은 합리적 기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 고전학파는 예상된 것은 영향을 안 미치고 예상되는 것만 영향되지 않는 것만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세케인 작파는 예상이 돼도 영향을 미쳐요. 그 이유는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고전학파 쪽은 예상이 되면 바로바로 임금을 그렇게 올려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쪽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잘 하셔야 되는 게 장기와 단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문제에 그 문장이 장기와 단기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그거 잘 보셔야 돼요. 45. 합리적 기대를 사용하여 예측을 하더라도 예측 오류는 발생하나 체계적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체계적 오류는 적응적 기대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응적 기대는 단기 오류, 장기 오류 없음이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기대는 단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장기에는 오류가 없다. 요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46번) 준칙에 따른 정책은 소극적 경제정책이다. 준칙과 반대말이 뭐예요? 재량입니다. 재량은 재정정책에 쓰는 말이고 준칙은 테일러 준칙처럼 어디서 쓰는 말이다? 그 통화정책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통화정책에 쓰는 준칙이 소극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소극하고 매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다. 47번 매기의 통화 증가율을 K%로 일정하게 정하는 것은 통화 공급량이 매기 증가한다는 점에서 재량적이 아니라 무슨 정책이다? 준칙주의다 라는 거예요. 틀렸고요. 48번 동태적 비일관성은 재량적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왜? 동태적 비일관성이란 건 시간 정책을 입안했을 때에 정책은 내부 시차가 오래 걸리니까 그 정책을 결정하면서 정책이 딱 나왔을 때 상황이 바뀌어 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1년 전에 부동산 시장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동태적 비일관성, 정책 무력성 정리, 루카스 비판이 대표적으로 새 고전학파의 이야기고요. 49번 케인즈 경제학자들의 미세 조정은 준칙에 따른 정책보다는 재량이다. 그래서 통화주의자 준칙, 케인즈 재량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맞네. 계량적이 맞죠? 그 다음에 50번 폐쇄 경제인 경우 거래적 동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클수록 정부 지출 승수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0번에 보시면 이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K에 대해서 했잖아. 거래적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적 화폐 수요, 즉 내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통화량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니까 승수가 작아져야 되겠죠. 정부 지출에 의한 국민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51번 폐쇄 경제인 경우 동일한 크기의 조세 삭감과 정부 지출 증가에 대해 조세 승수의 절대값이 정부 지출 승수의 절대값보다 작은 이유는 조세 감소분 중 일부분이 가계저축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 그래서 지금 51번은 우리 앞에서 한 거잖아요. 정부 지출 승수와 조세 승수 중에 뭐가 크다? 정부 지출 승수가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2번 폐쇄 경제인 경우 이자율 변화가 투자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정부 지출 승수는 증가한다. 정부 지출 승수가 뭡니까? 1-E, 1-T 플러스 M 마이너스 I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52번은 투자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은 여기는 지금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로? B분에 가야지. 그럼 얘가 크다고 봤어, 작다고 봤어? 케인즈는 작다고 봤죠? 그러니까 틀렸지. 그죠? 53번 이자율과 통화량을 동시에 타겟팅하는 것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충격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자율과 통화량을 동시에 타겟팅이라는 거 이게 딱 묶어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충격이 존재한다. 그건 뭐예요? IS 곡선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화량은 LM 곡선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IS 곡선이 움직이면 이자율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54번 리카도의 대등정리는 정부 지출이 경제에 미친 효과는 정액세로 조달되는 경우와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경우가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즉 네가 조세를 감면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55번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축과 차입이 자유롭고 저축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충족돼야 됩니다. 56번 리카도의 대등정리는 정부 지출의 변화 없이 조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주체들은 증가된 가처분 소득을 모두 저축하여 미래 조세 증가를 대비한다고 봤죠. 그래서 조세 감면이 가계의 순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는다. 왜? 미래에 다가올 부채를 갚기 위해서 저축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57번 현재 조세 감면에 따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경우 후손들의 후생에 관심 없는 경제주체들은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후손들의 후생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 뭐예요? 근시안적 시각이죠. 그래서 근시안적 시각을 갖고 있으면 리카도의 대등정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58번 리카도의 대등정리는 정부 지출의 규모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조세 감면이 이루어지면 합리적 경제주체들은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을 모두 저축하여 미래에 납부할 조세의 증가를 대비한다는 이론이다. 뭐 리카도의 대등정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5가 되겠고요. 59번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기 때문에 리카도의 대등정리는 현실 설명력이 매우 큰 이론으로 평가된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 유동성 제약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X가 되는 거죠. 60. 리카도의 대등정리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서조차 아무런 경기 팽창 효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뜻이고요. 61번 리카도의 대등정리는 정부 지출의 재원 조달 방식이 조세든 국채든 상관없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할 경우 현재 소비는 기대되는 미래 소득과 현재 소득을 포함한 평생 소득에 의존한다라는 말이 맞겠죠. 왜냐면 지금 내가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을 받았지만 나중에 미래에 그걸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다 고려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할 경우 현재 소비는 사입제약센터 유동성 제약이 없어야 되겠죠. X가 되겠고요. 64번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할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채 발행을 통한 조세작가 소세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65번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할 경우 정부 지출 확대 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는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 왜냐면 우리가 총 수요가 뭐 증가하거나 뭐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쪽 파트에서는 가장 기본이 뭐냐, 총 수요가 선상 이동이냐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냐, 총 공급이 선상이냐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냐 라는 걸 구분하는 거고, 두 번째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뭐에 대한 얘기에 지금 그 5번부터 한 10번까지가 그런 얘기 하고 있죠.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7번 15번부터 한 21번까지가 뭐예요? 총공곡선이 내부 이동이냐 왜 우상향하나 이런 걸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만 보시면 돼요. 여기 계산 문제는 없어요. 계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균형인데 이제 우리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총수요가 이동했을 때, 총공급이 이동했을 때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어떻게 되냐, 요거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리카도의 대등정리 있잖아요. 리카도의 대등정리 뭐 한 54번부터 뭐 거의 끝까지 했잖아요. 리카도의 대등정리 이 정도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ISLM을 통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막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총수요 총공급에서는 우리 감정평가사에서 나온 거라고는 그 문제에서 Y2가 뭐일 때, 뭐 Y2가 뭐일 때 하는 거 있어요. 그거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균형은 둘이 같으니까
뭐 계산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쪽은 뭐 리카르도 대등정리는 당연히 계산하는 거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회계사 시험 봤는데 회계사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끝내줘요. 나 감동받았어요. 수학 경제 문제가 국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모르는 대충 공부한 사람들은 일단 손부터 가잖아요. 손부터 가는데 계산을 실제로 시킨 거는 세 줄이 넘지 않아요. 거의 미시 단순한 계산 말고 막 거시 막 ISLM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잘 생각하고 보면 요런 포인트네 이러면서 그냥 푸는 거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뜬금없이 예전에 막 전에 회계사 문제는 막 진딧물 이런 거 막 냈거든요. 진딧물 뭐 속도 막 이런 거 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없고 이제 읽으면 그 문제를 이해하면 아주 단순하게 답을 찾을 수 있고 근데 경험이 필요한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손 자체를 못 되게 해놨어요. 문제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평 공부할 때 회계사 문제 푼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간평. 예. 자꾸 사람들이 간평이랑 회계사랑 같은 급으로 보려고 그래. 객관식을 아이 간평은 간평하고 7급 두 개만 보셔도 충분해요. 7급 공무원 문제류하고 간평만 보셔도 되고 굳이 조금 난이도를 올리고 싶으면 8급 9퀴즈 정도 제 카페 다 있거든요. 다 올려놨으니까 그 정도만 풀어보시면 돼. 근데 회계사는 괜히 막 사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성향은 제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알고 왜냐면 회계사는 1차가 어렵거든요. 1차가 줄 세우기예요. 거기는 2차는 부분 합격도 있고 그래서 1차가 어려워서 그런 게 좀 있는데 좀 성격이 다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은 맞을 문제만 맞고 오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꼭 회계사 하는 친구들이 그래요. 그러면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 그렇게 다 맞을 수 없게 된다니까. 그럼 고민할 필요 없어. 우리는 어때요? 다 맞을 필요가 없어서 안 맞는 거고 거기는 다 맞을 수 없어서 못 맞는 거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로 와서 물가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의 차이에 대해서 말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라스파이레스 지수예요.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는 파시 지수니까 그 계산하는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할 줄 아셔야 되고 됐고 그 다음에 예상된 인플레이션에서 피셔 가설이 있죠. 명목이자율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은 실질이자율.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얘네들 비용 발생한다. 그다음 유리 불리한 사람, 채무자가 유리하다, 실물 보유자가 유리하다, 수출이 유리하다. 근데 여기서의 수출은 환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자 봅시다. 1번 소비자 물가지수는 매년 변화하는 재화 바스켓에 기초하여 계산된 지수다. 동그라미가 요 바스켓이라는 건데 이게 묶음입니다. 묶음. 근데 여기는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변화하는이야. 변화하는.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기준연도의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 변화하는 게 아니라 기준연도로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다. 변화하는 이라고 쓰면 파시지수라고 써야 돼요. 네, 틀렸습니다. 2번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용품 간의 대체성이 배제되어 생활비 인상을 과대평가한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된 걸 계속 사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만원짜리를 사고 있었는데 얘가 10만원이 돼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용품 간의 대체성이 배제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할 때 10년 전에 TV가 400만원이었는데 그런 TV 지금 50만원이면 사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능이라도 기술이 개발되면 싸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죠. 그냥 돈 쓰던 거 쓴다고 하고 똑같은 물건을 산다고 쓰는 거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갈아타지 않으니까 싼 걸로. 3번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라스파이레스 방식 2예요. 파시의 방식은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산 최종 소비재만이 포함된다. 동그라미가 소비재가 아니겠죠. 생산하는 것도 들어간다. 5번 GDP 디플레이터 작성 시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적용되는 가중치는 매년 달라진다. 자, 가중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준연도의 수량을 쓴다, 비교연도의 수량을 쓴다.
비교 연도의 수량을 쓰니까 비교 연도는 매년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됩니다. 6번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만 포함된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외국계 들어가요? 그래서 틀렸다.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국민이 구매한 모든 재화 서비스가 들어간다. 아니죠. 모든이 아니에요. 자, 왜 모든이 아니면 소비자가 주로 구매한 것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가중치 문제도 딱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8번 생산자 물가지수에선 기업이 구매하는 품목 중 원자재를 제외하면 생산자가 뭘 사죠? X입니다. 9번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체효과, 품질 변화 등으로 인해 실제 생활비 측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가 있죠. 실제 생활비 왜곡. 그러니까 이런 오해하면 안 돼요.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생활비의 왜곡을 갖고 오는 건 뭡니까? 당연히 GDP 디플레이터예요. 왜? 소비자 물가지수는 사는 거 중심이고 GDP 디플레이터는 뭐 너트와 볼트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생활비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GDP는. 그러니까 둘만을 비교하면 GDP 디플레이터가 생활비 왜곡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대체 효과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소비자 물가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니까 얘는 오처를 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표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 서비스의 전반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특정 가게의 생계비 변화와 괴리가 있다. 특정 가게의 생계비 변화와 괴리가 있다. 아, 당연히 맞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20살 이전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사교육비예요. 그죠? 그런데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뭡니까? 그 뉴스에서 이제 애들 한 명당 36만원 뭐 들어간대. 한 달에 가정당 사교육비 36만원이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 부모니까 뭐 이렇게 많이 다녀. 많이. 근데 저희 애들한테 제가 그러거든요. 학원 가기 싫다 그러면 제가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가지마. 가지마. 잘됐다. 그런데 뭐 이렇게 다녀. 그래서 태권도 막 이런 거 다니잖아. 태권도. 아, 열받네 또. 그죠? 그래서 특정 가게랑은 안 맞아요. 자, 11번.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해 국가의 총체적인 물가 변동을 측정하는 데 불리한 지표다 라는 거. 그래서 총체적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요? GDP 디플레이터가 나요? GDP 디플레이터가 나죠. 그러니까 X가 되겠죠. 불리하지 않아요. 유리한 지표고. 22번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다는 점에서 명목 GDP 한 단위에 대한 앞에 있으면 뭐예요? 분모잖아요. 그런데 실질 GDP 한 단위에 대한 명목 GDP죠. 틀렸다. 13번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량 변화 효과는 제거하고 기준 가격에 대한 경상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14번 우리나라의 GDP 디플레이터는 장기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의 생산량 증가에 기인한다 그랬어요. 근데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잖아. 그럼 얘가 커지려면 얘가 변함없이 물가만 올라가도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번 인플레이션은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서 구두창 비용을 발생시킨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면 내가 돈을 보유해야 돼요? 은행에 맡겨야 돼요? 은행에 한 푼이라도 맡겨야지 이자율이라도 받겠죠. 그럼 은행에 가는 기간에 비용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구두굽이 닳겠지. 걸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구두창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다. 16번 인플레이션이 예측되지 못할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부가 재분배된다 입니다. 재분배된다. 17번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메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메뉴 비용과 구두창 비용은 예상이 돼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메뉴판을 바꿔야 되니까. 18번 인플레이션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지만 상대가격의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상대가격의 변화라는 건 뭐예요?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려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학원비 같은 경우는 좀 빨리빨리 못 올라요. 왜냐면 엄마들이 그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치킨은 빨리빨리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상대가격의 변화를 발생시킨다. 19번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분이
모두 명목이자율로 반영되지 못하여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를 먼델-토빈 효과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겁니다. 명목이자율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실질이자율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반영시켜 가지고 이겁니다. 자, 명목이자율이 올라요. 명목이자율이 오릅니다. 근데 물가상승률이 더 올라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이자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떨어지겠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먼델-토빈 효과라고 해요. 명목이자율이 오르지만 투자가 증가합니다. 먼델-토빈 효과는. 왜?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이자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명목이자율이 아니라 당연히 실질이자율이 되겠죠. 19번 맞다고 맞다. 20번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21번 인플레이션율이 0이면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은 같다라는 거죠. 22번 인플레이션은 상품의 상대가격 변화를 가져와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므로 비효율을 초래한다. 그래서 22번은 재정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가 발생하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고요. 23번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자에게는 유리하나 채무자에게는 불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 채권자 중에서 채권자가 불리하겠죠. 빚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24번 프리드먼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 프리드먼은 통화주의자니까 고전학파 계열이에요. 25번 정부가 화폐 공급을 얻게 되는 추가적인 재정 수입을 토빈세라고 합니다. 토빈세는 단기적 투기 자금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토빈세는. 그러니까 토빈의 큐는 앞에서 배웠던 투자와 관련된 이론이고, 토빈세는 무엇 관련된 거다? 토빈세는 단기적 투자 자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화폐 공급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 수입을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해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은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을 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누구야? 정부죠. 정부. 왜? 정부 부채가 많은 거 있잖아요. 채권자는 국민이죠. 채권자는 국민이니까 누가 유리해져? 채무자가 유리해지는 건 인플레이션이 발생시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그 배상금을 매기겠다고 돈을 막 찍어가지고 화폐 가치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정부니까 얘가 유리해지죠. 즉 추가적인 재정 수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가 유리해졌으니까 지정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국민이 세금을 낸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화폐 증발을 통한 인플레이션 조세.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뇨리지 효과. 인플레이션 조세. 라고 합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을 인플레이션 조세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됐고. 자, 26번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총 공급이 감소하여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총 수요 관리를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하나가 늘어나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맞고. 27번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로 소득 분배를 야기한다. 즉 채무자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28번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메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29번 피셔 가설에 따르면 실질 이자율은 명목이자율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당연히 여기에 가로 열고 뭐가 들어가야 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죠. 근데 이제 기대가 된 걸 다 반영한다 이런 뜻이고요.
30번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는 불리하다. 다 맞는 얘기죠. 31번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예상되는 실질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실질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건 아니죠. 실질 이자율은 유지가 되는데 명목 이자율을 그만큼 올려서 실질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 얘가 5%야. 얘가 2%야. 그럼 내가 3%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5% 된대. 그럼 내가 3% 받으려는 걸 유지하려면 얘 뭐 해야 돼? 8%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명목 이자를 올리지 실질 이자를 올리는 건 아니죠. 32번 화폐 발행이득 신율이지. 방금 얘기한 거죠. 정부가 화폐 공급량 증가를 통해 얻게 되는 추가적 재정 수립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죠. 33번 화폐 발행이득은 화폐라는 세원에 부과하는 조세와 같다는 뜻에서 인플레이션 조세라고도 부른다. 방금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라스파이레스 지수입니다. 그럼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Q를 뭘 써야 돼요? 기준연도 걸 써야죠. 기준연도 거. 그럼 얘 써야지. 얘. 그죠? 그래서 10, 12, 10, 12 이렇게 쓴 거죠. 근데 가격은 처음에 얼마였어요? 처음에 1, 3, 3, 6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뭐였다? 기준연도의 가격 10 맞아 15를 써야죠. 완전 잘못했네. 자 여기잖아. 여기 빵 옷이니까 얘와 얘를 써야지. 그럼 15, 15를 써야죠. 그 다음에 얘가 1, 3 그 다음에 3, 6 이렇게 써야죠.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면 지금 25분의 60인가요? 25분 60 맞죠? 그러면 25분에 60 곱하기 100이니까 여기 뭐야? 여기 4니까 240이잖아. 그러면 물가상승 240 맞아 틀려? 틀려요. 왜? 물가상승률은 물가지수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물가지수는 240 맞고요. 물가상승률은 기준연도 물가수준 비교연도 물가지수 기준연도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가 나야 돼? 14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된다고. 물가 지수를 물어봤냐 물가 상승률로 물어봤냐 요거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하고 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음은 빵과 옷만을 생산하는 경제 생산이다. 2011년을 기준연도로 할 때 2013년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144다. 그러면 2013년만 그거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GDP 디플레이터는 뭘 써야 된다고요? 비교 연도의 수량을 써야 된다고요? 그럼 150, 80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기준 연도의 가격이 얼마예요? 30, 100. 그 다음 비교 연도는 40, 150 곱하기 100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이제 GDP 디플레이터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산 여러분들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GDP 디플레이터랑 소비자 물가지수랑 뭔 차이가 있다고요? 기준 연도의 수량을 사용할 거냐 비교 연도 측정 연도일 걸 사용할 거냐 그걸 가지고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거 계산하는 거 출제가 됩니다. 그 외에는 계산 문제는 여기도 딱히 없어요. 딱히 없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제가 뭐가 주로 출제된다. 1번부터 한 12, 3번까지가 14번까지가 뭡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 구분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5번부터 이제 한 23번까지가 뭐예요?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에 어떤 차이가 있고 뭐 피셔 가설이 뭐고 이런 것들 좀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32, 33번은 인플레이션 조세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34, 35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를 실제로 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봤어요. 뭐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실업과 필립스 곡선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